우리 부동산 시장이 이제 워낙 변화가 심한데요. 이제 올해는 특히 또 심합니다. 대개 보면 이제 선거가 있기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에 하고,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부동산 제도가 이제 많이 바뀌죠. 그래서 우리 콜로키움 특강은 항상 최신 강의를 해야 됩니다. 가장 현실적인 강의. 그래서 오늘 강의의 가장 주된 내용은 뭐냐 그러면 2월 29일 날, 2월 달의 마지막 날요. 경기도 종합계획이 발표가 됐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원래 법적으로는 경기도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그 수도권 정비 계획 때문에 경기도 종합계획을 수립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2월 29일 날 드디어 역사상 최초로 경기도의 모든 부동산에 대한 경기도 종합계획이 수립이 됐어요. 2월 29일 날. 그러니까 이제 며칠 안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것을 다 연구를 해가지고 오늘 최초로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경기도 종합계획을 갖다가 분석해서 이제 강의하는 첫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이제 그 다운사이징이라 그래가지고요. 요즘에는 부동산의 규모를 줄이고 부동산의 규모를 줄인 만큼 수익형 부동산이라든가 이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요즘에 그 다운사이징이 많이 그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제가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맨 앞에 나오는 이 국토종합계획은 뭐 제가 수업 시간에도 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토종합계획이 작년에 수정계획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국토종합계획이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까지 대한민국의 전 국토의 그 개발 방향을 정한 계획인데, 여기 2006년도에 그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한번 수정이 됐었습니다. 2006년도에 수정됐다가 그 계획이 이제 마음에 안 들겠죠. 그래서 2011년도 작년에 다시 수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수정 계획을 발표했을 때 우리 보통 나라에서요, 이제 어떤 계획을 발표할 때는 그 계획 안에서 핵심적인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기계적으로 채워 넣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핵심적인 내용을 보고 앞으로 우리나라 국토 개발이 어떻게 발전되겠구나, 이걸 어떤 좀 캐치하실 줄 아셔야겠어요. 저는 이제 법과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요. 제가 이제 법대 다닐 때 보면은 우리 교수님들께서 많은 법률을 갖다가 개정하시거나 이거 제정할 때 용역을 받으세요. 법률 개정의 용역. 그랬을 때 교수님께서 직접 만드시는 법조문이 있어요. 조문이 한 200개다 그러면 한 20, 30개 정도는 직접 만드시고, 나머지 조문 같은 경우는 그 조교라든가 이런 형들이 좀 이렇게 항상 기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갖다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교수님께서 직접 만드시는 바로 그 핵심적인 조문이 바로 그 법의 성질을 좌우하는 거죠. 그럼 우리 국토종합계획 갖다 밋밋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정부가 야심차게 만들어 놓은 내용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 내용들이 이제 어떤 것인가 한 번씩 좀 살펴보시고, 그것과 연결해가지고 2월 29일 날 며칠 전에 발표된 경기도 종합계획을 보셔야 돼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 경기도 쪽에서 부동산 개발을 하던가 아니면 부동산 관련 투자를 하거나 자기가 방향이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수정 계획이 그 2006년도에 나왔던 계획하고 지금 2011년도에 나온 수정 계획은 아주 차이가 많은데요. 먼저 그 차이 비교를 좀 보시면은 되게 좀 감이 좀 잡혀요. 자, 2011년도 작년에 나왔던 요 수정 계획을 쫙 보시면은요. 2006년도 수정 계획은 한 단어로 말하면 약동하는 통합국토 실현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약동하는 통합국토가 뭔가. 예? 그냥 이게 이제 우리나라 중심으로 해서 뭐 중국이라든가 일본, 뭐 러시아하고 교역을 하는 그런 국토를 만들겠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이번에 나온 것은 그게 아니에요. 2011년도에 나온 것은 글로벌 녹색 국토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더 치중하겠다. 글로벌 녹색 국토. 그래서 국제적인 도시를 만들고 그 다음에 환경에 더 치중하겠다. 이제 그런 게 나오고 있죠.
거기 보면 인구와 관련해서는 자 이제 초고령 사회로 돌아갑니다. 인구 감소가 되고 초고령 사회로 돌아가고 다문화 사회 형성인데 이 초고령 사회 요것이 국토종합계획에 작년에 나오고 난 다음에 정부 예산에 변화가 생겼어요. 정부 예산에 어떤 변화가 생겼냐 그러면 현재 말이죠. 우리나라 그 의료보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의료보험이 계속 이게 그 재정 적자가 나는 이유가 연세가 많은 한 70세 이상 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자기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험료 지출이 너무나 많이 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로 요 의료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가지고 노인 건강과 관련되는 예산을 대폭 확충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라에서 한 1,000억 정도 예산을 배정해가지고 몸 관리를 잘못해서 아파가지고 병원비 들어가는 것을 한 1,000억 정도 투자해서 5,000억 정도를 줄인다. 그랬을 때는 국가 재정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건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요것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국가의 그 노인 복지 예산, 노인 건강 관리 예산이 굉장히 많이 배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즘에 그 예산이 현재 잠자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노인 관련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분은 보건복지부라든가 이런 데, 그 다음에 교육부라든가 이런 데 좀 확인해 보시면 잠자고 있는 예산이 많아요. 가장 좋은 게 국가 예산으로 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요것이 바로 그 힌트를 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다문화 사회 형성 해가지고 요즘에 그 농촌 지역에 가면은 인종이 틀리죠. 요즘에요. 도시 지역의 인종하고 그 농촌 지역의 인종이 틀려요. 요즘에 외국에서 하도 신부들을 많이 수입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 다문화 사회 관련해가지고 정부 예산도 또 확보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중에 그걸 또 이용하실 줄 알아야 돼요. 요즘에 보면은 가장 그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이 바로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의 방향을 잘 맞춰 나가시는 분들이 사업이 제일 잘 됩니다. 예. 요즘에 보면은 정부가 이제 3D 산업, 3D 미디어 산업 같은 거 양성하겠다. 그래가지고 국가 예산 같은 배정해가지고요. 모 대학 같은 데는 대학원 신입생들이 학비가 거의 면제되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졸업생들한테는 일거리를 다 주고 이런 것도 지금 무척 많았어요. 국토종합계획을 보면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파악하실 줄 아셔야 되고요. 자, 광역 경제권 중심의 특성화 발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다. 그 다음에 수도권 경쟁력 강화, 계획적 성장 관리.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들한테는요. 우리 부동산 하시는 분들한테는 요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2006년도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는 수도권 과밀 억제라 그랬어요. 그래서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다가 산업을 집중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균형발전법이라고 있죠. 그 균형발전법 해가지고 지방을 개발시키는데 그쪽에 역점을 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그러면 국가 경쟁력이 약화된 거예요. 국가 경쟁력이 약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의 경제력을 집중시키면은 우리는 겨우 경쟁이 가능한 데가 중국의 상해나 동경하고 겨우 경쟁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서울, 경기, 인천의 경제력을 집중시켜도 겨우 상해라든가 동경하고 겨우 경쟁이 되는데 이것을 지방 분산을 시켜버리게 되면은요. 일단 분산되는 그 순간은 지방의 공장도 들어서고 이제 산업단지도 들어서니까 순간적으로는 지방이 개발되는 것처럼 보이겠습니다만은 산업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져서 결국에는요 물류 비용 증가, 부속 하나는 강원도에서 만들고 또 부속 하나는 저기 경상도에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해나 동경을 따라가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정책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국토종합계획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수도권 집중 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일단 상해하고 동경하고의 경쟁에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파급 효과가 지방으로 미치면은 지방이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책이 정반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1년도의 국토종합계획에 그것을 수도권 경쟁력 강화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계획적 성장관리. 그러면 수도권 경쟁력 강화라는 것은 서울, 경기, 인천에서 이제 산업을 집중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그거하고 맞물린 것이 2월 29일 날 발표가 되는 경기도 종합계획이에요.
여러분 그거 잘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동산 투자자다 그러면은 어느 쪽에 가서 뭘 질러야 될 것인가. 그렇죠? 그 여러분들 그 보면은 주변에 보면은 부동산 투자 잘못하는 사람 무척 많지 않습니까? 예. 그냥 감으로 투자하거나, 예. 아니면 주변 사람 말을 믿고 투자하거나. 그래서 항상 성공하는 사람이 절반, 투자하는 사람, 그 실패하는 사람이 절반 그렇죠. 이걸 잘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다 보면은 투자처를 분석할 수가 있어요. 일단 서울, 경기, 인천에 경제력을 더 집중시키겠다. 이 정부 정책이고, 만약에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 기조대로 계속 간다 그러면 수도권은 점점 더 개발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한반도 육지와 해양, 제외기업 활동 공간을 포함한다. 그래서 연성국토, 행정구역을 초월한 광역적 접근, 5+2, 이건 제가 뒤에 다시 설명드릴 테고요. 광역경제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외 개방 벨트, 접경 벨트가 나오는데 정부는 이런 계획을 세울 때 항상 이 거점 도시라는 걸 만들어요. 이 거점 도시가 되는 곳은 무조건 개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거점 도시가 어딘지 뒤에 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후변화 대응하고 녹색 성장해서 환경, 산업, 교통, 도시개발, 재해 등 종합적 차원 접근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뉴타운이라든가 재개발 사업을 중단하고 이제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전환한다 그러죠. 그러면 자 이제 뉴타운이 바로 도시 재정비 촉진법으로 만든 것이 뉴타운이죠. 뉴타운의 정확한 법적인 명칭은 재정비 촉진지구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이 뉴타운은요 한 단어로 말하면 광역적 재정비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조그맣게 재건축, 재개발, 도시계획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재래시장 정비 사업 이런 작게 이루어지던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요. 크게 묶어가지고 정비 기반 시설도 새롭게 정비하고 그래서 하나의 큰 울타리를 만들어가서 정비 사업하겠다는 게 바로 뉴타운이었는데 이 뉴타운을 갖다가 서울시가 포기를 하고요. 이것을 갖다가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세대, 300세대 단위의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간다.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나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어디다가 집을 사야 되고 이제 앞으로 어디가 투자 포인트가 되는지 혹시 머릿속에 혹시 그거 떠오릅니까? 어떻게 좀 또 떠오르십니까 그런 건? 속으로 내가 그거 떠오르면 내가 여기 왜 왔냐 그러겠는데 예. 신문에서 그런 거 딱 나오는 순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야 이제 앞으로는 집을 사도 어디다 사야 되고 언제 사야 되고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이제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명세에도 여러분 부동산학과 학생들 아니십니까? 그 부동산학과 다닌다 그러면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지 않나요? 부동산학과 다닌다 보면 안 물어봅니까? 예. 저는 그 부동산 한다 그래도 저희 집에서 저한테 안 물어봅니다. 아무도. 저는 못 믿어서. 예. 저희 아버님도 제 말 안 들어요. 예. 네가 뭐 한다고 그러냐면서. 예.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예.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해외 자원 확보 그런가 보다. 광역 경제권 형성 나왔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제 대도시 및 KTX 정차 도시를 중심으로 도시권 육성한다. 그래서 KTX가 정차하는 지역을 계속 개발하겠다는 게 정부 정책 일단 나와 있고요. 거기 이제 보면 녹색 성장을 위한 신산업 기반 조성. 이 말 중요하죠. 녹색 성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것이요. 이 녹색 성장과 관련되는 거 있죠. 녹색 성장을 위한 신산업 기반 조성. 만약에 어느 지역에 산업단지가 조성이 될 때요. 그 산업단지가 녹색 성장을 위한 산업단지다 그랬을 때는 거기다 무조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 지원이 아주 가감하거든요. 저리를 융자해 주기 때문에 그쪽에 무조건 개발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요.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도시재생이라고 나와 있죠. 도시재생. 자, 도시재생 및 품격 있는 도시조성. 이게 2011년도에 딱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서울시에서 소규모 정비 사업을 갖다 터뜨리고 나니까 이제 느낌이 오는 거예요. 도시재생 및 품격 있는 도시조성. 이게 바로 영국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국식은 일단 재개발 같은 거 할 때 200세대, 300세대 단위의 소규모 정비 사업. 우리가 흔히 마을 가꾸기 사업이라 그럽니다. 이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서울에서 이제는 뉴타운이라든가 대규모 재개발 사업, 그러니까 1500세대, 2000세대 이런 도시 재생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200세대, 300세대 단위로 이제 도시를 재생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전에 국토해양부에서요, 2009년도에 도시대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폐교됐습니다. 신입생이 없어가지고. 그걸 만든 이유가 뭐냐 그러면 200세대, 300세대 단위로 도시 재생 사업, 바로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한다 그러면요, 가장 중요한 인력이 바로 우리 커뮤니티 전문가, 지역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지역 전문가. 그러니까 지역 커뮤니티 전문가.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 우리 기존에 재개발할 때 왜 조합장이 하는 역할 플러스 그 다음에 도시계획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도시계획 전문가의 그 어떤 지식과 조합장이라든가 재개발 조합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그 어떤 능력을 갖다가 결합한 그런 지역 커뮤니티 전문가가 필요해질 것이다. 그래서 국토해양부가 너무 앞서갔어요. 2009년도에 도시대학 만들었다가 신입생이 없어서 폐교가 됐죠. 그러면 지금 200세대, 300세대 단위로 서울시가 이제 도시 재생 사업으로 나가면 이제 요 커뮤니티 전문가들이요 없어요, 국내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갖다 찾기 위해서 최초로 지난달에 금천구에서요 바로 이 커뮤니티 전문가를 갖다가 구한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금천구에서. 그 제가 그거 한번 해볼까 싶었어요.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은 좀 나으니까 했는데 자격 요건이 안 돼요. 금천구 거주자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금천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일단 한번 지원하세요. 선생님 저 아는 거 없는데 괜찮아요. 지원하고 나면 그때부터 공부해도 충분해. 여러분들이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낼 사람이 현재 금천구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지원하고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조덕흥 교수님을 찾아오세요. 예. 실제로 이게 농담 아닙니다, 여러분요. 금천구 제일 먼저 했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서울의 각 구청마다 지역 커뮤니티 전문가를 모집할 거예요. 모집하면은 우리 그 세종사이버대 학생들은 무조건 다 지원하세요. 왜? 일단 여러분들이 모른다는 사실을 찾아낼 사람은 그 구청에 없어요. 일단 지원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뭔가 결과물을 갖다가 보여주거나 보고서를 내야 될 일이 생기면은 우리 그 믿는 교수님 있지 않습니까? 조 교수님한테 와가지고 교수님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뭐 자료 좀 주십시오. 그걸 받아가가지고 그 내밀면은 본인이 전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말이죠. 우리 블루오션이라는 게 있죠. 블루오션. 그래서 이 블루오션을 잘 잡을 줄 알아야 되는데 현재 서울시에서는 가장 블루오션이 될 수 있는 전문가가 바로 지역 커뮤니티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앞으로 할 일이 또 생겨요. 이제 우리 주택은 말이죠. 다양한 방법으로 건설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 협동조합주택이라 들어보셨어요? 협동조합주택. 예. 농업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협동조합이요. 주택 건설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50년간 장기 임대되는, 예. 역시 그쪽 영역도 여러분들이 뚫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전문가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제도가 바뀌면 바뀐 제도의 전문가는 부족하거든요. 그때 그 틈을 갖다가 비집고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공고가 딱 뜨면은 바로 일단 지원하고 보는 거예요. 지원하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잘할 수 있다 그러고 누구 찾아가는 겁니까? 조 교수님. 예. 그래서 지금 그거 도시 재생 및 품격 있는 도시 조성이라는 말이 이게 처음 등장했을 때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잘 몰랐는데 서울시 발표가 딱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의미를 알고 오고요. 또 한 가지, 그러면 200세대, 300세대 단위로 재정비 사업, 바로 이제 그 재개발 사업을 소규모 정비를 할 때는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그때는 저밀도 이제 개발이기 때문에요.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땅값은 고정되어 있는데 20층을 짓는 거하고 10층을 짓는 거하고 주택 가격이 틀리겠죠. 저밀도라면 더 비싸집니다. 그 다음에 현재 박원순 시장이 뭐라 그랬냐 그러면 서울의 임대주택을 8만 세대 짓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낡은 주택 소유자가 자기 주택 부시고 새 집을 지을 때 자기 집만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임대주택 하나 지어주고 자기 집도 지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나는 그냥 낡은 주택에 계속 살게 해가지고 주택 공급이 순간적으로 감소할 수가 있어요. 주택 공급이.
그러면 서울에서는 멸실주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주택 공급이 몇 년간 감소하게 된다 그러면요. 기존의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기존의 대단지가 상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우리나라도 잘못하면 홍콩을 따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홍콩이 일반 아파트 현재 평당 분양가가 1억 정도 되죠. 일반 아파트 평당 분양가. 16평짜리 아파트가 16억, 홍콩. 16억이죠. 그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분양했던 홍콩의 그 고급 아파트, 평당 분양가 5억. 50평짜리 아파트가 분양가 250억이었어요. 분양 다 됐죠. 예. 250억. 그 이제 홍콩이 이제 그렇게 변해가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그렇게 따라가기가 이제 뭐 힘들겠습니다만은 왜 그런 과정을 거치는가? 우리가 국토종합계획을 보면서도 그걸 갖다가 캐치를 해내야 됩니다. 자, 홍콩은 현재 국민소득이 3만 불 정도가 되죠. 우리나라 2만 불 되죠? 예. 그러면 우리 국민소득이 약 1만 불 정도가 되면은 그 나라는 젊은 부부 중심으로 신도시로 갑니다. 2만 불이 되면은 신도시의 인구 증가가 정체가 되죠. 3만 불이 되게 되면은 신도시 같던 그 부부가 이제 재력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다시 서울로 들어와요. 왜? 의료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갖춰져 있는 서울로 들어올 때 전에는 평당 분양가 3천만 원 그러면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이제는 평당 분양가 3천도 비싸게 느껴지질 않아요. 국민소득 증가와 그동안 쌓아놓은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비싼 돈을 주고라도 좋은 주택지에서 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홍콩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홍콩이 평당 분양가 한 2천만 원 돌파했단 말이에요. 국민소득 15,000불 정도 때. 자, 그게 돌파하고 나니까 이건 너무 비싼데 해가지고 값이 올라가는 아파트 옆에다가 무슨 아파트를 짓냐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은 쉬프트라든가 보금자리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값이 올라가는 옆에 아파트에다가 쉬프트나 보금자리를 지으면 순간적으로 그 아파트 값이 떨어지죠.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요. 그러면 또 지어. 또 올라가. 또 지어. 계속 이렇게 이제 랠리를 반복하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는 게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요. 이제 아파트 분양가 3천만 원, 평당 4천만 원 이게 비싸지 않게 느껴지는 순간하고 또 한 가지 크게 맞물리는 거. 지금 우리 국토종합계획 보면은요. 계속 글로벌, 그죠? 글로벌. 그 홍콩이 국제도시로 이제 변모한 거예요. 완전히요. 국제도시로 변모하는 순간 외국인의 그 기업체 대표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기다가 집을 얻습니다. 외국인들, 외국 부자들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럼 외국 부자들이 올 때는요. 가격을 묻지 않아요. 왜? 자기가 뉴욕에 살다가 또는 동경에 살다가 홍콩에 오니까 홍콩 집값 싸거든요. 홍콩 주민들이 보기에는 비싸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싸거든요. 부담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붙는 국제화 도시는요. 아파트 값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고급 아파트 중심으로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되면은 정부가 아파트 값 잡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아파트 가격의 양극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정부가 지금 기존의 그 아파트 값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빈 땅에다 다 뭘 지었냐 그러면은 보금자리 주택, 시프트 계속 짓고 있습니다. 지금요. 저는 그거 좋아요. 계속 지으라는 거지. 왜? 내 집값은 앞으로 올라갈 테니까. 예, 제 집은 한강 옆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값이 안 떨어지는 데가 한강 주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이제 올라가면은 옆에다 또 짓고 하다가 이제 국민소득 증가 3만 불 돌파하고 이제 서울은 2020년이 되면요. 국제화 도시로 완전히 바뀌어요.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만들어지고 나고 그러면 한강변 주변하고 강남의 몇 개 지역은 이제 고급 아파트촌이 형성이 돼 버립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고급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해요. 외국인들이 계속 몰려오기 때문에 외국 부자들이 몰려옵니다. 우리가 서울이 세계 10대 도시 안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는 아파트 가격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자, 뭐 그렇게 발전하고 나면은 자, 이제 그때는 이 고급 주택의 수요가 늘어나면은 고급 아파트를 더 추가로 지으면 될 텐데 추가로 지을 땅이 없죠. 이미 다 뭐 지어놨어요? 시프트, 보금자리 다 지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홍콩처럼은 안 될 거예요. 홍콩은 너무 지나치죠. 땅이 너무 적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안 가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앞으로 양극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는 계급이 나눠져요. 너 어느 아파트 사니? 고급 아파트, 그다음에 일반 아파트, 그다음에 보금자리, 그다음에 시프트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이제
애들이 학교 가면은 보금자리 애들은 보금자리끼리 놀고 시프트는 시프트끼리 놀고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토종합계획이 2020년도까지 계획이 달성이 되고 나면은요,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데는 계속 오르고 떨어지는 데는 떨어지고 이제 양극화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나온 것처럼 도시 재생 및 품격 있는 도시 조성 해가지고 이 품격 있는 도시 조성할 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뭐 디자인하거나 그런 분들은 앞으로 이 도시는 디자인 싸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처럼 이렇게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그다음 녹색 콤팩트 도시 조성이 되고 주거 수준이 선진화, 인구 감소 고령화에 대응한 수요 맞춤형 주택 정책이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요즘 우리 1인 가구 때문에 나온 것이 도시형 생활주택이죠. 도시형 생활주택. 요즘에 그 방송을 보거나 아니면은 신문 보면 매일 나오는 말이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그래서 1인 가구 수가 증가했을 때 국토해양부가 자, 한 사람이 사는데도 20평대 아파트, 그 다음에 4인 가족이 살아도 20평대 아파트, 이거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전세난이 생기니까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이제 공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도시형 생활주택의 최대 장점이 뭡니까? 우리 부동산학과 학생들이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최대 장점. 주차장 설치 완화. 이 말은 도시형 생활주택 전체의 장점이 아니에요. 오로지 원룸형 주택만의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형 생활주택의 장점은 다 주차장이다 그러면 안 돼요. 이것은 부동산학과 학생이 할 얘기가 아니야. 동네 아줌마들이 해야 될 얘기고, 우리 그 도시형 생활주택 종류가 3개가 있죠.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 원룸형 주택 3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원룸형 주택만 주차장 설치를 완화해줘요. 그 다음에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주차장 설치를 완화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은 다 주차장 설치를 완화해준다. 그러면 이게 틀린 얘기예요. 도시형 생활주택 3개 중에서 유일하게 원룸형 주택만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시켜가지고 주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당 주차장 1대. 원래는 한 세대당 1대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에서는 120제곱미터당 1대. 그 다음에 주차장 완화 구역으로 조례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당 1대예요. 그러면 원래 주차장을 설치할 땅에다가 이제 원룸을 더 추가로 지어서 임대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건설업자들이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원룸형 주택이 매달리는 겁니다. 다 원룸형을 짓죠. 주차장 설치할 땅에다가 원룸을 지어서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저는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는 저는 지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원룸은 지어보고 제가 분양도 하고 저는 현재 임대사업자예요. 제가 이번 학기 강의할 때 제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강의 안에다가 제 주민번호 지우고 쓰면 안 되니까 개인정보 지우고 저는 도시형 생활주택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제가 올려놨어요. 제 강의 안에다가. 남의 거 올리면 명예훼손 될 수 있으니 다 내 거 올려놓습니다. 다 내 서류를. 근데 그 도시형 생활주택이요. 바로 이 원룸형 주택이 대세인 이유가 바로 주차장 때문에 그렇고,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는요, 주차장은 완화 안 시켜줘요. 단지 복리시설 같은 거. 그러니까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도 원래는요, 일정 규모 이상일 때는 어린이 놀이터 같은 걸 설치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그런 거 설치하지 않아도 되게끔 그걸 완화시키는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거의 분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잘 안 짓고 있죠. 또 단위 면적당 수익이 안 나와요. 건설회사 입장에서는요.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최고의 수익이 원룸형 주택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일 좋기 때문에 주로 그걸 많이 짓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요 인구 감소 고령화에 대응한 수요 맞춤형 주택의 대표가 바로 도시형 생활주택, 그 다음에 노인복지주택이라는 것도 있어요. 지금 현재 실버 사업과 관련해가지고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한다는 얘기예요. 지원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따라가지고 국가에서 계속 국토해양부에서 정책 발표할 때 보면은 계속 이 기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적 토지 이용의 제고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제도 운영에서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개발행위 허가제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개발행위 허가제가 요 2011년도 바로 요 말 때문에 전면 개정이 됐어요. 현재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굉장히 세분화됐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개발행위 허가를 나는 받아야겠다 싶을 때는 참고할 게 가장 좋은 게
경기도 광주시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광주시 조례죠. 경기도 광주시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 그 지침이 표준 모델입니다. 그걸 가지고 개발행위 허가 신청할 때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제가 전면 개정이 됐어요.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조금 더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거기에 보시면 계획적 토지 이용을 전제로 수요 변화에 대응한 유연한 토지 이용 체계를 구축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철도 중심의 녹색 교통 체계. 공해가 없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광역 경제권은 좀 이따 뒤에서 보도록 하고요. 하천의 다목적 이용, 자, 수변 공간의 적극적 활용, 물가를 개발하겠다는 얘기고요. 자, 요 수변 공간의 적극적 활용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그 수도권 정비 계획, 여러분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수도권 정비 계획은 서울, 경기, 인천을 3개 권역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서울 전체 다, 북쪽으로는 경기도 의정부까지죠. 자, 북쪽으로는 의정부, 남쪽으로는 수원시까지가 과밀억제 권역이에요. 그래서 대학 신설도 금지가 되고, 인구 집중 유발 시설, 산업단지 신설도 다 금지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요 수도권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동쪽, 우리가 양수리라는 데가 있어요. 양수리는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곳인데, 양수리 옆에 팔당댐이라고 있죠. 그 팔당댐은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의 식수원을 공급하는 댐이에요. 근데 수도권 동쪽에서 물을 버리면 물이 팔당댐으로 흘러들어옵니다. 그러면 물이 팔당댐으로 흘러드는 지역을 현재 다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보전권역에서는 팔당댐 수질 보존을 위해서 수질 오염시키는 개발 행위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요. 개인이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았을 때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은 6만 제곱미터를 현재 한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도권 동쪽 자연보전 권역에 들어가 있는 도시들이 경기도 광주시, 여주, 이천, 양평, 그 다음에 지금 용인의 절반, 용인시 절반, 그러니까 배감이라든가 모현 이런데, 그 다음에 안성시 3분의 1, 일축 같은 데입니다. 이런 데가 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 권역으로서 수질 규제를 받고 있다고요. 근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작년에 2011년도에 수도권 정비계획이 원래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요 자연보전 권역이 있는 도시, 광주, 여주, 이천, 그 다음에 안성의 3분의 1, 그 다음에 용인의 절반이요. 규제를 완화해달라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개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하수 종말 처리시설이 근처에 있어야 되고 최대 면적도 6만 제곱미터란 말이에요. 규제를 완화시켜달라 그랬는데 완화 못 시켜줬어요. 국토해양부가요. 왜? 수도권 집중 정책을 원래 취하다 보니까 수도권의 가용 토지가 부족해질 수가 있으니까 현재 수도권의 동쪽은 땅이 다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경치가 아주 좋아요. 수도권 동쪽은요. 그래서 이제 완화를 좀 시켜주고 싶었는데 반대한 도시가 있죠. 강원도가 반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2 영동고속도로 아시죠? 제2 영동고속도로가 어디까지 갑니까? 원주까지 가요. 경기도 광주를 지나서 원주까지 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원주가 땅값이 한 2~3배 올랐다 그러는데 그게 오른 이유가 경기도 광주시에서 허가가 안 나와요. 우리 개발 수요는 서울에서 출발하는데 서울에서 경기도 광주시를 지나가는데 거기가 땅이 너무 좋은데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 권역으로서 개발 허가가 안 나온다. 그러면 나올 대로 계속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원주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도권 정비계획에서 수도권 동쪽의 규제가 완화가 된다 그러면은 바로 죽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강원도가 다 죽어버려요. 왜? 아니 내가 지금 투자하자고 개발하는 사람이라도 내 집이 서울이면은 서울 근처로 가죠. 경기도 광주시 얼마나 좋은데 단 허가가 안 나와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도하고 다 바로 붙어 있는 횡성 있죠. 횡성이 왜 유명하냐 그러면 바로 수도권 동쪽에서 경기도 벗어나자마자 있는 데가 바로 횡성이잖아요. 경기도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횡성이 딱 가니까 허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길 하나 건너 차이로. 그래서 횡성이 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자연보전 권역이 지금 현재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수변 공간의 적극적 활용 이것을 갖다가 앞으로 내세우면서
바로 그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자연보존 권역을 갖다가 규제를 조금만 완화시켜 주면은요, 바로 타격은 강원도에 타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미 강원도 걸 저는 다 뺐어요. 투자한 거. 왜? 어차피 선거 끝나고 나면 이거 다음 정부로 미뤘습니다. 원래 작년에 개정해야 되는데 개정 안 했거든요. 어차피 선거 다 끝나고 나면 언젠가는 수도권 동쪽의 규제를 완화시켜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장 태풍의 눈이 어디게 되겠습니까? 현재 수도권 동쪽에서는요, 광주시가 되겠습니다. 광주시요. 이거 말해주면 안 되는데, 또 땅값 올라가겠는데. 내가 다 사고 난 다음에 말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집원은 말씀 안 드립니다. 뭐 광주시가 뭐 전부 다 좋은 건 아니니까.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들, 수변 공간의 적극적 활용, 예. 그 다음에 기후 변화에 대응한 선제조 예방 방제, 도시형 재난,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개방 거점 육성 새만금 사업. 이 새만금 사업은 어떤 의미를 갖냐 그러면요.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요, 중화학이나 공해성 공업이 우리가 후방 연관 효과가 무척 강합니다. 그래서 이 새만금 사업을 갖다가 하는 이유가 전용 공업 지역을 갖다 확보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도까지 우리나라는 전용 공업 지역이 많이 필요한데 전용 공업 지역은 다 바닷가에 있거든요. 바닷가. 근데 바닷가로 다 전용 공업 지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전용 공업 지역은 공해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바다로 이걸 버려야 돼요. 물질을. 다 바닷가인데 일단 지진대를 피해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집안이 무르면 안 되고 항구가 근처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입지 여건을 갖춘 지역이 많지가 않아요. 국내에서요. 그래서 이제 국리를 하다가 새만금 사업을 했죠. 새만금 사업이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에서 2020년도까지 필요한 전용 공업 지역을 다 확보할 수 있고 덤으로 확보하는 게 골프장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새만금 사업이 시작되자마자 골프장 운영하시는 분들이요. 발 빠르신 분들은 골프장을 다 내놨어요. 다 팔고. 골프장 회원권 가지고 있던 사람 다 팔았습니다. 왜? 새만금 사업 끝나고 나면 골프장이 대량 공급이 돼요. 그래서 골프장을 다 이렇게 팔고 그랬는데 안 판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다 값이 떨어져 있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경제자유구역 송도. 자, 송도가 현재 침체가 돼 있는데 송도에서 만약에 말이죠. 삼성이 들어선다. 송도에 기반을 잡는다. 그러면 여러분도 같이 송도로 가십시오. 그때는 외국 기업들이 달라붙게 돼 있어요. 국제자유도시 이런 것들 나오고 그 다음에 한국형 도시개발을 수출한다. 이건 새마을운동 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남북 교류 접경벨트. 오늘 이제 속으시면 안 되는 게요. 지금 파주 문산 쪽은요. 북한하고 붙어있는 상황 속에서는요. 부동산 투자라는 건 불확실한 겁니다. 휴전선에서 총을 한 발 쏘게 되면은 집값이 100만 원씩 떨어져요. 총 한 발당 100만 원. 가끔 기관총을 쏘게 되면은요. 수천만 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말에는 여러분들이 현혹돼서는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자 효율적인 지역 개발 시스템 구축 그랬죠? 이게 바로 지방 단위로, 지역 단위로 개발 사업하겠다는 그런 얘기고요. 예. 그 다음에 요 이제 수정 계획 요거 보고. 자, 여기 보면 그 저탄소 녹색 성장 나왔죠. 하여튼 여러분들 산업단지가 만들어질 때 그 산업단지가 저탄소 녹색 성장하는 기업을 지원하겠다 그러면 무조건 그 주변에 여러분들이 투자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항상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의 각종 지원을 받게 되거든요. 자, 우리 요렇게 돼가지고 이제 나온 것이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되고요. 예. 자, 요걸 갖다 바탕으로 해가지고 드디어 자 2월 29일 날 발표가 된 경기도 종합계획입니다. 2월 29일 날. 그러니까 이 며칠 안 됐어요, 이거요. 자, 이 경기도가 지금까지 종합계획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원래 국토기본법상 각 도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전국의 도 중에서 유일하게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던 도가 경기도예요. 경기도는 지금까지 경기도 종합계획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수도권 정비계획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다가 이제 최초로 2월 29일 날 경기도 종합계획이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경기도의 개발은 바로 여기 경기도 종합계획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9일 날 이게 통과되자마자 밤에 제가 이걸 다 분석을 했습니다.
통과되고 난 다음에 물론 뭐 얘기는 많았습니다만은 이제 여러분 서울 다음으로 중요한데 바로 경기도 아닙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수도권 집중 정책을 취할 때 서울은 못 들어와요. 과밀 억제 권역이라서. 그래서 경기도 쪽에 이제 성장 관리 권역하고 자연 보전 권역 쪽에 해당되는 도시가 이제 앞으로 빛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경기도 종합계획 수립 목적 여러분들 보시면 되죠. 자, 도 종합계획의 성격을 보시면 국토기본법에서 나왔고, 경기도 종합계획에 따라서 경기도 안에 있는 각종 시군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뒤에 다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우리가 방금 아까 봤던 게 국토종합계획인데 그 범위 내에서 지금 경기도 종합계획이 수립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경기도 종합계획 수립을 방해했던 계획이 수도권 정비계획이었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 때문에 전국의 수많은 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하여튼 도마다 도 종합계획이 다 있었는데 경기도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역사상 최초로 경기도 종합계획이 29일 날 확정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종합계획 밑에 이제 도시 기본계획이 있죠. 각 시나 군마다 그 도시의 목표가 나오는 도시 기본계획이 나오는데, 참 4월 15일부터는 이 명칭이 바뀌어요. 도시 기본계획이 도시하고 점을 찍고 군 기본계획으로 바뀝니다. 올해 4월 15일부터는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바뀝니다. 명칭이. 자, 그래서 요거 도종합계획의 범위는 경기도 전역이 들어갑니다. 인구 1200만 명이 포함되어 있고요. 2012년부터 2020년도까지 경기도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우리 비전, 경기도가 내세운 게 환황해권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도시가 어디란 얘기예요? 서해안이라고요. 평택, 안산, 시흥 이쪽이고 평택의 배후 도시인 화성시입니다. 그래서 화성시는요, 평택의 배후 도시로서요. 화성시가 산업단지가 계속 들어서는 게 물론 성장관리 권역이기 때문에 산업단지 신설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금 황해권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서해안이 계속 개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중에서 서해안 쪽에 있는 도시들이죠. 4대 목표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보시고 역시 보세요. 지금 8대 기본 과제에서요. 역시 나오는 게 저탄소 녹색 성장이죠. 그렇죠? 저탄소 녹색. 이건 계속 나옵니다. 수도권 광역 녹색 교통 체계. 그래서 철도 같은 거, 광역버스 이런 것들이죠. 자, 환황해권의 중심이라고 쭉 나왔는데요. 경기도가 이제 계획을 세워놨고요. 거기 보시면은 지금 그 계획 지표 설정에서요. 인구가 나오는데요. 인구 2015년도에는요 1,300만, 2020년은 1,450만. 그러면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경기도는 앞으로 인구를 계속 늘려가겠다는 거예요. 경기도를요. 경기도가 그러면 앞으로 8년 후에 얼마나 늘어납니까? 300만 이상은 더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목표 인구를 갖다 300만 이상 더 늘린다는 것은 산업단지라든가 아파트 개발 수요를 갖다 계속 늘려나가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경기도가 이 계획을 세웠을 때 가장 긴장하는 도시가 어디겠습니까? 경기도 종합계획 수립을 가장 반대했던 지역은요, 강원도하고 충청도입니다. 왜냐하면 개발 수요가 다 얼로 몰리는 거예요? 경기도로요. 인구 300만 명을 늘릴 때 그러면 없는 사람 300만 명을 태어나게 만듭니까? 뺏어옵니까? 300만 명을 뺏어오겠다는 거예요. 다른 도에서 경기도가요. 그러면 300만 뺏어오기 위해서는요, 300만 명이 움직일 만한 거리를 만들어야 되죠. 산업단지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개발 사업을 계속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변 서울이라든가 아니면은 충청도, 그다음에 강원도 쪽에서 인구 300만 명을 뺏어오겠다는 거예요. 2020년도까지. 그게 이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이 지도가 좀 이렇게 상세하게 안 나왔습니다만은,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들 경기도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요 그림을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요 그림이 나오는데 요 그림은 이제 해설해 놓은 게 다음의 표입니다. 자, 거점 보세요. 8개의 광역 거점을 만들어 놓은 데가 수원, 안산, 부천, 고양, 양주, 남양주, 성남, 평택이죠. 이렇게 8개의 광역 거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광역 거점으로 들어갑니다. 이걸 갖다 중심으로 개발하겠대요. 8개의 전략 거점, 용인, 안양, 오산, 동탄, 화성, 남양, 김포, 파주, 문산, 의정부, 이천. 17개의 지역 거점이 쭉 나오고요. 이제 중요한 밑에 그 발전축입니다. 발전축. 자, 발전축을 잡을 때 우리 경부축이라 그러죠. 성남, 수원, 평택 이쪽으로 가는 거. 예. 서해안축, 광명, 안산, 화성, 평택. 그래서 지금 요거 보세요. 안산, 화성, 평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수도권에서요, 인구 증가 속도가 제일 빠른 데가 지금 안산하고 화성이죠. 안산은 1년에 인구가 15,000명씩 증가하고 있어요. 안산이요. 1년에 15,000, 현재 75만 명이고, 화성은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구 50만을 돌파했습니다. 작년에 인구 50만 돌파했어요. 화성이요. 그렇게 현재 축을 잡고 있어요. 평택까지요. 그 다음에 경의축, 고양, 파주, 개성인데 이 경의축은 여러분들 지금 당분간은 통일되기 전까지는 경의축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재밌는 축이 어디입니까? 서해안축하고 이 경부축이 있죠. 이 경부축이 왜 관심을 갖냐 그러면 여러분 제2경부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제2경부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는 출발이 서울이고요. 도착 지점이 세종시입니다. 그러면 제2경부고속도로의 노선도는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하다가 제2경부고속도로 노선도가 나오면 그건 다 사기예요. 그런 기획부동산이 만들어 놓은 게 10종류 이상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데 그거 믿고 여러분 땅 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집에 전화 오거든요. 집에. 좋은 땅 있으니 안 사겠냐고. 어떤 땅이냐 그랬더니 제2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갈 땅 옆에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지식 검색해보면 지도가 하나 딱 떠요. 진짜네 이거. 그리고 출처 국토해양부라고 돼 있는데 출처는 국토해양부의 출처는 서울부터 세종시까지라는 것만 출처예요. 그러니까 그 지도는요 출처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거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부축은 제2경부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주목하셔야 되고 서해안축은 황해권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괜히 쓸데없이 경의축 쪽으로는 이제 통일되기 전까지는 가지 마시고요. 집값 떨어집니다. 경원축,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자, 철원, 원산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경원축을 여러분 가실 생각 있으십니까? 이것도 가지 마세요. 경원축도요. 이 축도 별로 현재로서는 별 재미가 없는 축입니다. 현재로서는. 경춘축, 구리, 남양주, 가평, 춘천인데 이쪽 축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 정비계획에서 자연보전권역 쪽이에요. 이쪽이. 남양주, 가평 이쪽이. 그러면 이쪽 경춘축으로 갈 때 자연보전권역에서 규제가 완화가 된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활발하게 개발이 될 거예요. 이쪽은. 동부내륙축 나왔죠? 예, 서울하고 부천, 인천 나왔는데 현재 인천이 지금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인천은 지금요 모든 개발 사업을 다 중단시켰어요. 인천 아시안 게임 해야 되는데 그 아시안 게임 할 건물도 안 짓고 있어요. 개발 사업 중단. 예. 그러니까 이제 언젠가 이거 한번 터져야 되거든요. 그거 터질 때는 인천은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멸실 주택이 너무 많아가지고 인천은 전반적으로 정비를 한번 해야 돼요. 특히 인천의 남구 정도, 인천 남구. 요즘에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것도 인천 남구가 괜찮은 게 1인 가구 수가 제일 많아요. 인천 남구가요. 요거 이제 서울에서 부산, 인천 축으로 넘어가고요. 이제 공간 구조 전략 그랬는데 이런 거 여러분들 뭐 좀 참고로 좀 보시면 되죠. 이런 것들은. 예. 7대 핵심 추진 전략 그런가 보다 이렇게 나오죠. 예. 그 다음에 8대 부문별 전략계 이것도 보면 뭐 다 알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자, 5대 권역별 전략계. 자,
경부 권역, 서해안 권역. 우리는 계속 이 서해안 권역도 중요하죠. 안산, 부천, 광명, 시흥, 화성, 오산, 평택. 이쪽이 현재 인구 증가 속도가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현재 경기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곳이 서해안 권역이고요. 그래서 요즘에 경기 남부에서요,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허가 제일 많은데 현재 부천이죠. 부천하고 안산입니다. 부천하고 안산. 그 다음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 화성.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 남부에서요, 도시형 생활주택을 가장 많이 짓는 곳이 바로 산업단지를 많이 설치하는 여기 서해안 권역이에요. 안산부터 평택까지입니다, 다. 그러니까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 개발하는 사람이 제일 겁나는 게 뭐냐면 공실이에요. 그러니까 공실을 없애기 위해서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데 특히 산업단지 주변에 인구가 늘어나도 가족이 내려옵니까? 혼자 내려옵니까? 혼자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수요가 제일 많은 곳이요. 지금 서해안 권역이 되겠습니다. 경희하고 경원은 제가 관심은 지금은 별로라고 그랬죠. 동부 권역이 보십시오. 남양주, 광주, 이천, 구리, 하남, 양평, 여주, 가평. 근데 이 중에서 자연 보전 권역에 들어가 있는데 남양주 일부, 남양주시의 그 화도읍이라든가 조안면 이런데 광주 전부 다 자연 보전 권역, 이천시 전부 다, 구리는 없고요. 하남도 없고 양평 전부 다, 여주 전부 다, 가평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동부 권역 중에서 현재 개발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곳은 바로 여기 동부 권역 중에서요. 자연 보전 권역에 들어가 있는데 수도권 정비 계획이 선거 끝나고 나서 규제가 조금 완화될 만한 지역들이 현재 폭발적이고요. 참고로 요즘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광주시에서 슬슬 짓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현재는 광주시 땅값이 싸요.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은 가장 큰 메리트가 뭐냐면 분양가가 싸야 돼요. 분양가가.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가 싸야지만 수익형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분양가를 싸게 매길 수 있는 방법은요. 땅값이 싼 것밖에 없습니다. 건축비는 전국이 다 대동소이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평당 건축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 32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320만 원에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이 포함된 가격이에요. 그게 평당 320만 원이면 짓고요. 큰 대기업에서 짓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한 400만 원 잡아놔요. 중간에 평당 80만 원, 얼로 센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잡아놓습니다. 제가 지어보니까 한 320 정도면 지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전국 어디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양가를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건 뭐예요? 땅값. 땅을 싸게 사는 수밖에 없어요. 땅값을. 그래서 땅값을 싸게 사기 위해서 현재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 중에서 땅이 싸게 나와 있는 곳을 갖다 많이 노리는데 주로 어디를 노리냐 그러면 현재 광주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광주. 일본 쪽 이천으로 가고 있는데요. 광주가 바로 제2영동 고속도로가 지나가고요. 만약에 이게 자연보전권역 규제가 조금만 완화가 된다 그러면 현재 광주는 폭발적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광주가 만약에 자연보전권역 규제가 조금만 풀린다 그러면 광주 쪽은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예요. 제2영동 고속도로가 이제 재기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추진 상황에서 2월 28일 국토해양부가 이제 승인해줬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 그럼 여러분 결론적으로 어디를 주목하라 그랬습니까? 예? 인구가 증가하는데 서해안 권역. 그 다음에 동부 권역은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뭐였어요? 수질 규제, 자연 보전 권역의 규제가 완화되는 것을 관심 가지고 보시고 경부 권역은 뭘 열심히 보냐 그러면 제2 경부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열심히 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부동산 다운사이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다운사이징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우리가 부동산의 규모를 줄인 걸 가지고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투자할 때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경기도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방금 설명드린 곳으로 가야 돼요. 경기도 쪽으로 할 텐데. 왜냐하면 현재 서울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이요. 수익률이 안 나와요. 현재 서울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보통 수익률 5%면 최고입니다. 수익률 5%가 최고예요. 서울에서는요. 더 이상 수익률이 안 나와요. 근데 경기 남부 지역으로 간다. 아까 말했던 그 발전축 쪽으로 간다 그러면 수익률이 7% 정도. 7% 정도짜리는 구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역시 좀 싸게 산다 그러면 7.5% 정도.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수익률이 10%입니다. 저는 건축 원가로 샀거든요. 건축 원가. 급매물을 사서 그래요. 도시형 생활주택 여러분들이 급매물로 접근하는 것이 수익률을 많이 높일 수가 있고요.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곳을 타켓으로 삼으셔야 돼요. 근데 이 부동산 다운사이징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현재 미국을 다 휩쓴 것이 부동산 다운사이징입니다. 사이즈를 줄인다는 거예요. 이게 그 미국의 금융위기가 왔었을 때요. 바로 다운사이징이 미국 시장을 다 뒤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에 상륙했고 우리나라는 이제 올 초부터 이제 화두가 되는 게 부동산 다운사이징입니다. 그럼 현재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우리 40평대 아파트 있잖아요. 우리가 한동안 우리 계속 이제 아파트 대형 평수 많이 지었잖아요. 이 40평대 아파트가요. 팔려고 내놓으면 안 팔려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급매물로 파는 급매물로 계속. 그래서 40평대 아파트가 계속 급매물 나오는데 요즘에 이제 이런 논의가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 40평대 아파트를 갖다가 아주 헐값에 급매물로 파느니 차라리 이것을 갖다가 반을 쪼개서 문을 2개 뚫어가지고 20평대로 개조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 가능할까요? 예? 자, 40평대 아파트를 20평대 아파트 2개로 개조하는 게 가능할까요? 현행법상 불가능하죠.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면 우리 주택법에 보면은요. 요즘에는 그 리모델링을 갖다가 리모델링을 염두에 두고 처음 지을 때부터 주택을 짓게 만들어 놨어요. 주택법 같은 데는. 그러니까 처음 지을 때부터 리모델링을 하기 좋은 구조로 주택을 짓게끔 만들어 놨다고 주택법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40평대 아파트를 짓는다 그래도요. 최악의 경우에 처음부터 문을 2개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이제는요. 건설에 연구하는 것이. 처음부터 문을 2개를 만들어 놓고 최악의 경우에는 한쪽을 갖다가 임대라도 할 수 있도록 자기는 반만 살고 임대라도 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것은 이것을 20평대 2개로 나누는 게 좋겠습니다만 그러면 법을 바꿔야 돼요. 건축법하고 주택법하고 집합건물법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 등기법도 바꿔야 되고요. 아주 복잡하겠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주택 한쪽을 갖다가 임대할 수 있는 구조로 이제 40평대 아파트가 건설이 된다는 거예요. 왜 40평대도 필요하니까 이제 예. 그것이 하나의 지금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트렌드 변화가 오고 있어요. 그 현재 부동산 트렌드 변화의 가장 큰 거, 오늘 강의 주제의 가장 큰 게 이 다운사이징입니다. 미국은 다 휩쓸어서 2008년도 이후에 다 쓸고 지나갔고 일본에 상륙했고 우리나라 올 초에 상륙했기 때문에 여러분 인터넷에서 다운사이징이라고 검색을 하면요. 언론사에서 한두 마디 언급한 기사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다운사이징. 여기 다운사이징 지금 목차가 나오는데요. 이 목차는 베끼면 안 됩니다.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게. 제가 앞으로 한 달 정도 있으면 책이 출간이 돼요. 100살까지 책임지는 다운사이징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그게 보면 책 그 표지에 보면 낯익은 얼굴이 하나 나올 거예요. 낯익은 얼굴, 제 얼굴. 예. 그래서 지금 그 다운사이징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원래 이 다운사이징은요, 미국에서는 다 주택 다운사이징이었어요. 그러니까 50평대 아파트를 이제 다 이사 가고 자식들 다 분가하고 나가고 이제 부부 2명만 살아요. 50평대 필요 없잖아요. 20평대로 줄여가고 줄인 액수만큼을 갖다가 수익형 부동산이나 금융상품, 연금형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이제 다운사이징이라 그러는데 이게 일본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 개념이 물론 주택 중심입니다만 이제는 토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땅 부자인데 밥을 굶는 땅 부자가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땅거지라 그럽니다. 땅거지. 예. 땅은 한 50억짜리 땅이 있어요. 근데 당장 밥을 굶어요. 예. 그러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50억짜리 땅을 가지고 있고 자기는 밥을 굶고 있어요. 수익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자식들 좋은 일 하는 거죠. 자기 죽고 나면 자기 상속받을 테니까. 그러면 괜히 자식들 좋은 일 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안락하게 살아야죠. 그러면 이제 부동산의 규모를 줄이고 줄인 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형태로 가는 것은 물론 출발은 주택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만 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 분야, 바로 토지 분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운사이징이 필요한 거예요. 줄이는 거예요, 줄여. 예. 그래서
우리 가장 안타까운 게 어떤 겁니까? 임야 같은 거 있잖아요. 자, 임야 한 20억짜리 임야 갖고 있대. 그러면 그 임야에서 뭐 나오냐 그랬더니 나오는 거 없대요. 임야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가장 다운사이징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농지라도 갖고 있으면은요, 농지에서 뭔가 생산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야산, 20억짜리 야산 갖고 있어요. 재산은 20억이야. 근데 밥은 굶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다운사이징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것을 갖다 그냥 파는 게 아니라 개발 허가를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임대를 할 수 있거나 공장 부지로 임대하거나 창고 부지로 임대하거나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화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자기는 임야를 갖다가 몇십만 평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거기서 수익은 안 나오고 그럼 어떡할 겁니까? 이거를 팔까 하는데, 근데 여러분 특이한 것이에요. 이 땅 같은 경우는 임자가 나서기 전에 절대 안 팔립니다. 아무리 급매물로 내놔도 급매물로 싸게 팔면 팔리는 거, 아파트는 팔리죠. 근데 땅 같은 경우는 임자가 나서기 전에는 절대 안 팔려요. 그러니까 땅은 항상 주인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임자가 나서기 전에는. 그러니까 몇십만 평 임야 갖고 있다. 자기한테 아무런 수익도 갖다 주지 않아요. 그냥 재산세만 내고 있는 거예요. 재산세만. 예. 그럴 때는 그 임야 중에 일부를 갖다가 개발행위 허가,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창고 부지라든가 공장 부지 이런 것들로 임대하거나 아니면 매매하거나, 예, 그래가지고 그 수익이 안 나오는 그 토지의 면적을 줄이고 수익형으로 바꿀 줄 아셔야 됩니다. 요즘에 이제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무척 많은데요.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 찾아오면 저는 안 만나줍니다. 임야 같은 거는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 중에서 가장 관리하기 힘들고 개발행위 허가 받기를 힘든 것이 임야예요. 그러니까 도시지역 내에 우리 그 택지 있잖아요. 택지가 제일 간단합니다. 적용되는 법이 몇 개가 없고 아주 간단해요. 그 다음에 농지하고 임야를 비교했을 때는 농지가 더 편합니다. 적용되는 법이 몇 개가 없기 때문에 검토할 생각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임야 같은 경우는요, 적용되는 법이 워낙 많아가지고 땅은 넓고 적용되는 법은 많기 때문에 무척 힘들어합니다. 그런요. 그래서 그건 용역을 갖다가 좀 맡겨달라 그러면, 용역을 좀 맡아주십시오 그러면은 되게 안 맡으려고 그래요. 용역비가 보통 땅값의 한 1.5%, 3% 정도인데, 그러면 도시 지역의 면적은 작고 땅값 비싼 곳에서 용역을 맡는 게 더 낫지. 임야는 땅은 엄청나게 넓어요. 한번 임장 가려면 몸살 나요. 등산해야 되니까. 등산해야 되고. 일단 적용되는 법률 가지수는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검토해야 될 법률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거리가 몇 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임야 가진 사람들의 고민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겁니다. 임야를 이제 뭔가 수익을 내는 구조로 바꾸고 싶은데 본인이 아는 거 가지고는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전문 업체를 찾아가서 부동산 컨설팅을 받으려고 했더니 별로 시큰둥해요. 예. 별로 일을 안 맡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죠. 저한테도 임야 가지신 분이 많이 오는데 임야나 골치 아픕니다. 적용되는 법이 너무 많아가지고. 현재 다운사이징 가장 힘든 토지가 뭐라고요? 임야예요. 임야. 그다음에 제일 편한 것이 현재는 그 아파트라 그러죠. 40평대 아파트 같은 거 이런 것을 팔아야 되는데 제값을 받고 파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운사이징의 개념은 현재 주택에서 시작됐지만 주택을 비롯한 다른 부동산 분야로 이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 꼭 좀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거 주시면은 우리나라 지금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여러분 이제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이요. 지금 이제 어떤 일이 생기고 있냐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가요. 자, 일본은 그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을 계속 지을까요? 아니면 안 지을까요? 일본 같은 경우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은 계속 지을까 안 지을까요? 일본은요, 1인 가구 수가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1인 가구 수가요. 그러니까 1인 가구 수가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추세로 가면은요, 1인 가구 수는 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운사이징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50대 이상들, 현재 우리 나이 50대 이상들이 말이죠.
이 사람들은 다 부동산에 올인했던 세대가 됩니다. 50대, 60대 이상, 50대 이상은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산 구조가요, 거의 다 부동산에 다 묶여 있는데 그 부동산 가치가 이제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다운사이징이 더 필요하고요. 그 다음 우리 여기에 지금 소형주택이 나왔는데 1인, 2인 가구 급증에 따른 소형주택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작년 7월 달부터는요, 우리 도시형 생활주택이 투룸을 지을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투룸, 법적인 근거로. 그러니까 원룸형 주택인데 방이 2개가 설치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변화가 됐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는요. 그래서 왜냐하면 요즘에 투룸 수요가 많은 곳이 서울의 그 신림동이라든가 지금 신림동 일대,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신길동, 영등포 요쪽에 이제 투룸 주택 수요가 무척 많아요, 지금요. 그래서 이제 투룸으로 요즘에는 많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관리가 나오는데, 자, 자산 관리. 그래서 지금 이제 부동산을 갖다 다운사이징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자산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요즘에 여러분들 왜 그 하우스 푸어라고 있죠? 하우스 푸어. 지난번에 KBS에서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하우스 푸어에 대한 거예요. KBS에 보니까 굿모닝 대한민국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아침에. 그래서 거기 제가 이제 그 하우스 푸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하우스 푸어에 빠진 사람들 인터뷰를 하려고 그 PD가 찾았는데 아무도 응해주질 않는 거예요. 응해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내가 망한 게 뭐가 자랑이라고 내가 방송에 나오겠느냐. 더 응해주지 않아서 제가 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망한 사람들 제가 다 전화해가지고 얼굴 모자이크 해줄 테니까 한번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출연료가 3만 원씩 받았어, 그분이. 3만 원. 그러니까 이제 그 모자이크하고 나오는데 출연료가 3만 원이에요, KBS는요. 인터뷰하는 데는 5만 6천 원. 모자이크 하는 사람들은 3만 원.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다 바로 이제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샀는데 근데 아파트 값은 오르지 않고 은행 이자는 올라가죠. 그리고 우리 보통 하우스 푸어라 그러죠. 그러면 하우스 푸어의 대책은 뭐냐는 거예요. 대책은. 그 대책은요. 부동산을 갖다 분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값 상승 여력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다가 오르면 파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방법. 그 다음에 집값 상승 여력이 없는 지역일 때는요. 과감하게 더 이상 손실을 보기 전에 빨리 손절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요. 우리 집값이 지금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또 약간씩 올라가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혹시나 그 주택 등락 그래프 본 적이 있습니까? 주택 등락 그래프. 우리 주식 등락 그래프 있잖아요. 근데 주택 등락 그래프는 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택 등락 그래프는 본 적 없죠. 우리나라의 그 주택 등락 그래프는요, 지역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짝수의 때가 주택값이 좀 올라요, 보통 전반적으로. 짝수의 하반기 때 그 아파트 값이 오른다고요. 그 다음에 홀수의 때 떨어져 왔어, 지금까지요. 그러니까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매년 아파트 가격, 이때 아파트 가격은 서울 중심입니다. 이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 중심.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했을 때 아파트 가격은 짝수의 때 오르고 홀수의 때 떨어지는 이런 그래프를 갖다가 계속 보이고 있어요. 그럼 우리 서울에서 아파트 값이 올랐을 때 2000년, 2002년, 4년, 6년 가장 많이 올랐을 때 2008년이죠. 2010년대 조금 올라갔다 다시 떨어졌고요. 올해가 2012년이죠. 그러니까 올 하반기가 이제 상승 곡선을 그릴 해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옛날하고 달라진 것은 뭐냐면요. 옛날에는 서울 전부가 다 동시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2008년도까지만 해도 서울에서 아파트 값이 오른다, 짝수의 때 오를 때는 서울 전역이 거의 동시에 올랐다고요. 물론 오르는 정도는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고요. 이제는 오르고 안 오르고 할 때 이쪽은 조금 오르고 어디는 많이 오르고 등락 폭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오르는 그 등락이 폭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은 자, 짝수의 때가 일단 올라가고 홀수의 때는 좀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우리 분당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2008년도에 최고가를 쳤을 때가 12억짜리 아파트가요.
급매물로 6억 5천에 팔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대기가 12억이었는데 급매로 물론 팔았지만 최저로 판 게 6억 5천에 판 것도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거래를 자기는 제일 비쌀 때 사가지고 제일 쌀 때 파는 거 이거 2번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거지 됩니다, 이거.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 등락되는 거 여러분들 민감하게 좀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서울 같은 데는 이제는 등락을 하긴 하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요즘 서울에서 집값이 떨어졌다 해도 많이 안 떨어진 데가요. 한강변 주변은 많이 안 떨어졌어요. 한강변은 이렇게 마포의 대교에서 천호대교 사이. 그게 한강변 주변은 많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한강변 주변이라도 차이가 있는 게 모래 땅에다가 지었느냐 아니면 바위 땅에다 지었느냐 그것도 중요해요. 지난번에 여기 어디 테크노마타 한번 흔들렸죠. 그때 그 뭐라고 발표했냐 그러면 그 아줌마들이 운동할 때 뛰어가지고 건물 흔들렸다는 거예요. 에어로빅한 아줌마들 때문에.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요? 아니 그러면 그 빌딩에서 아줌마들이 동시에 에어로빅한다 뛴다고 해서 건물이 흔들린다는 게 말이 돼요 이거? 예. 그게 어디다 지었습니까? 그게 모래 땅에다 지었잖아요. 예, 모래 땅에다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래 땅에다 지은 데는요 고층을 짓기가 이제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냐 그러면 압구정동 같은 데 있잖아요. 압구정동 같은 데는 50층까지를 짓기를 원해요. 그쪽에서. 근데 거기 모래 땅이거든요. 50층 힘들 거예요. 그러면요. 그러면 반대로 지금 현재 금호동이라든가 옥수동, 그러니까 강북 지역 쪽으로 해가지고 한강변 주변은요 다 바위 땅이에요. 거기가 공사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바위를 다 깨야 되니까. 근데 거기는 집안이 워낙 튼튼해가지고 고층으로 올라가도 괜찮을 그런 집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테크노마타 한번 흔들리고 난 다음부터 사람들이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아, 저기는 모래 땅이기 때문에 고층은 힘들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고층과 관련해가지고요, 국토해양부가 초고층 건축물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을 초고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법적으로 초고층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을 초고층이라 그래요. 그 초고층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 초고층에 대한 개념이 만들었다는 것은 서울의 어디엔가 그것을 짓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용산국제업무지구가 현재 문제가 되는 거죠. 용산국제업무지구 같은 데는 왜 문제가 되냐 그러면요. 현재 그 용적률을 가지고는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사업성이 없어요. 현재 사업성이 없습니다, 지금요. 그러면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현재 용적률을 2배를 준다는 건 불가능해요. 서울시가 그것을 용적률을 2배 안 줍니다. 그럼 계속 이제 표류하고 있는데 유일한 대안이 지하를 갖다가 개발하는 방법밖에 없다. 지하로. 근데 지하로 개발하게 되면 현재 서울은요. 지하가 좀 텅 비어 있대 지금 서울이요. 현재 서울이 아주 약한 지방이 된 게 지하철 다 뚫었죠. 그죠? 지하로 각종 시설 다 설치했잖아요. 이제 외부 충격이 이렇게 아주 약한 그런 지방이 돼버려요, 서울이요.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 같은 그런 뼈예요, 지금 현재 서울이. 그래서 지금 용산을 갖다가 지하 개발도 쉽지 않다 그러고, 그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 현재 용적률을 2배로 줘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즘에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용산에 갈까 하는데 용산이 너무 비싸죠, 용산이요. 엄청 비쌉니다, 용산이 지금요. 그래서 지금 포트폴리오 전략을 갖다가 여기 보시면은 미래에 살아남는 자산 포트폴리오 전략은 그래서 50대 이상이 현재 우리가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고 그 다음에 부동산 비율을 점점 줄여나가야 된다는 거죠. 금융상품을 조금 더 늘리고 그 다음에 안전한 자산 비중을 늘리자. 그 다음에 연령대별로 투자 목표를 세우자. 이런 거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우리 수익형 부동산에서요. 자, 여러분들 그 도시형 생활주택 혹시나 자기가 도시형 생활주택 한번 투자해 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중에? 투자해 보신 분? 없으세요? 그럼 도시형 한 분 계세요? 어디다 투자하셨어요? 지으셨어요? 예, 예. 어디다 지으셨습니까? 위치는? 예? 광진구예요? 예. 현재 그거 분양받으신 분들 그 수익률 얼마나 몇 퍼센트나 나오나 연수익률이?
예. 주고 제가 해서 분양을 했거든요. 예. 수익률은 뭐 5%밖에 이쪽은 안 나와요. 그렇죠. 현재 그 5% 정말 다행입니다. 서울에서 이제 최대 수익률이 5%거든요. 5%. 그럼 여러분들 그 도시형 생활주택 지어서 5%, 분양 받아서 5% 정도 수익률이면 현재 최대인데 그것도 공실이 없을 때가 5%예요. 예. 그래서 현재 요즘에 그 자산 구조를 갖다 여러분 짤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일단 부동산의 비중을 갖다가 줄일 때 다 수익형 부동산으로 줄이겠다는 거예요. 현재. 요즘에 거의 지금 PB센터, 은행의 PB센터에서 지금 상담 들어오는 게 줄이는데 수익형 부동산으로 줄인다. 그러니까 수익형 아닌 부동산은 재산세만 내면 필요 없으니까 줄이겠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상품, 연금형 금융상품에 투자하겠다. 그래서 요즘에 주로 그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 부자들의 자산 구조. 이 사람들은 자기도 잘 공개를 안 합니다만은, 예. 자, 예. 역세권. 자, 여러분 하나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 혹시 여러분 요즘에 역세권 시프트란 말 들어보셨어요? 역세권 시프트. 안 들어봤습니까? 예? 역세권 시프트. 들어보신 분? 없어요? 예. 가끔 그 신문 같은 데 보면은 역세권 시프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역세권 주변에다 용적률을 높게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박원순 시장이 되기 전까지는요, 역세권 시프트라 그래서 역세권 주변에다가 용적률을 크게 줘가지고, 예, 15층 지을 것을 20층까지 짓게 해주는, 예, 그런 정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박원순 시장 되고 난 다음에 역세권 시프트는 사실상 힘들어졌어요. 왜? 저밀도 개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역세권 시프트라는 말이 더 이상 먹혀들질 않습니다. 그리고 용적률도 말이죠. 시에서 적게 주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어느 쪽에서 지금 분양하는 쪽에서 자기가 이제 분양 받으러 가니까 여기가 역세권 근처라서 서울시에서 역세권 시프트로 해서 용적률을 높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쪽 땅을 사거나 그러면은 나중에 건물 높게 지을 수 있다. 그러면 현재는 그게 적용되지 않아요. 역세권 시프트가 지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규제 사항을 이제 체크하라고 나왔는데요. 자, 토지의 규제 사항 체크. 이거는 뭐 나중에 우리 수업 시간에 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참 여기 우리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소형 주택 투자인데 우리 수익형 부동산 중에 요즘에 새로운 트렌드가 하나 생긴 게요. 지방 주택 투자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제 서울, 경기, 우리 수도권에서는요. 더 이상 수익형 부동산으로서요. 뭐 7%, 8% 수익 얻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 사람 요즘 어디로 가냐 그러면 강남 아줌마들끼리 모여가지고 지방으로 수익형 부동산 쇼핑을 하러 가요. 지방으로. 그러니까 지방의 중소도시로 갑니다. 그러니까 뭐 영천으로 간다든가, 예, 지방의 어디 뭐 구미로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방에 가면은요. 지방의 작은 시나 군 같은데 특히 작은 시 같은 데가 한 열 몇 평짜리, 한 15평, 6평짜리 아파트가요. 3,500만 원짜리 이런 것도 있어요. 4천만 원짜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3,5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보증금 200에 월세 20만 원. 자, 3,500에 사가지고 보증금 200에 월세 20만 원.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어떤 사람은요. 서울에서 한 1억 5천 주고 사가지고 보증금 500에 월세 50. 그럼 어느 쪽이 훨씬 더 나아요? 예? 3,500이 훨씬 더 낫죠. 수익률이요. 그래서 현재 요즘에는 수익형 부동산을요. 다 지방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게 언제부터 그랬냐면 작년 가을부터였어요. 작년 가을부터 강남에 우리 부동산 좋아하는 그 아주머니들 있잖아요. 모여가지고 지방으로 쇼핑하러 다니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 지방의 그 아파트가요. 3,500에서 4,000이다. 이걸 또 경매로 또 낙찰을 받아요. 경매로 또. 이게 더 싸겠죠. 예. 그러면 3,500에서 4,000이면은 서울의 도시형 생활주택 아무리 싸봤자 1억 넘는데 서울에서요. 그거보다 수익률이 훨씬 더 높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의 또 트렌드가 되는 것이 지방의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가 좀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그거는 좀 잘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런 것 중에서 우리 LH공사 있잖아요. LH공사가 매입해가지고 분양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분양된 것을 갖다가 LH공사가 매입해서 싸게 분양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LH공사 홈페이지에 가면은 보이거든요. 그런 건 여러분 체크할 줄 아셔야 돼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지방의 그 작은 시, 근데 구는 너무 수요가 떨어집니다. 시 정도가 괜찮아요. 작은 시. 하여튼 서울, 경기, 인천을 벗어나서 충청도라든가 경상북도라든가 이런데, 예, 이런 곳에 가시면은 그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정보만 수집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방을 돌면서.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그 공인중개사들 있죠. 중개사들 가지고 그 다 데이터를 다 확인하기도 하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데이터 확인하는 방법은 국토해양부 들어가면요. 월별 주택 거래, 예, 거래 건수가 쭉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거래가 좀 많이 되는 지역들이 있다고요. 지방에. 예, 그런 데 괜찮아요. 요즘에. 그래서 작년 가을부터 보니까 강남의 그 발 빠른 아주머니들이 지방을 현재 쓸고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익형 부동산의 시장이 이제 서울 경기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에서요, 지방의 소형 아파트로 이제 옮겨가고 있습니다. 꼭 여러분 관심을 갖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난번 여기 영천이 괜찮았다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굳이 제가 지방 내려갈 필요가 없거든요. 서울에서 괜찮기 때문에 저는요. 근데 서울에서 더 이상 수익 안 나오면 지방 하는 게 괜찮고, 요즘에는 또 지방에 공인중개사들이요, 관리를 잘 해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사놓기만 하면은 그다음부터 세입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들이 다 관리해 줍니다. 예. 그러니까 2년간은 관리해 줘요. 그러니까 그 중개 수수료 한번 주고 그다음에 관리비 받아서 관리비만 보내주면 돼요. 만약에 20만 원이다면 월 한 15,000원 정도 계속 관리비로 계속 받아가지고 주면은 잘 다 관리해 주니까 자기가 서울에 살더라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소형주택이 바로 요 지방입니다. 지방. 그래서 요즘에는 지방의 소형주택 투자가 아주 그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이걸 좀 잘 좀 이용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상가 투자가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들 제일 실패 많이 하는 게 상가 투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느 정도 경험을 쌓기 전에는 상가 투자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또 상가도 요즘 재밌는 게 지방 상가가 훨씬 더 좋아요. 지방 상가가. 자, 우리 그 강남의 그 상가 수익률이 한 얼마나 나올까요? 강남 상가 수익률. 상가 임대하는 입장에서는요. 몇 프로요? 예? 3%에서 3.5%죠. 예, 4%는 거의 없습니다. 세상에 강남의 그 상가의 임대 수익률이 4% 넘는 게 거의 없을 정도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빌딩 하나 구해달래 강남에요. 임대 수익 5% 나오는 걸로. 제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딱 잘라서. 4%도 힘들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이 상가 같은 게 이제 강남이 현재 가장 수익률이 낮는데요. 수익률이 높은 데가 차라리 경기도 쪽이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외곽부터 해서 경기도 쪽, 특히 경기 남부 쪽. 아까 우리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쪽은 상가가 괜찮은데 이때 우리 상가를 갖다 여러분들이 그 계산할 때요. 어떤 것을 계산하냐 그러면 우리 신도시를 만들 때 말이에요. 쓰는 법이 두 개 법이 있어요. 하나가 도시개발법이고 하나가 택지개발촉진법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택지개발촉진법으로 만드는 신도시가 하남 미사지구라든가 파주 운정, 인천 검단지구 같은 데가 택지개발촉진법으로 만드는 신도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으로 만드는 신도시가 있어요. 어떤 신도시냐 그러면 지금 광교 신도시 있죠. 광교 신도시가 도시개발법으로 만드는 신도시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신도시의 차이는요. 상가 쪽에서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택지개발촉진법으로 만든 상가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으로 만든 신도시의 상가 어느 쪽이 더 빨리 찰까요? 상가가 빨리 찰까요? 어느 쪽이? 한번 찍어보세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도시개발법으로 만든 신도시의 상가가요. 빨리 입주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도시개발법은요. 도시를 개발할 때 주택과 생활 편의시설, 상가 같은 것을 동시개발입니다. 법적으로. 근데 택지개발촉진법으로 만드는 그 신도시 있잖아요. 그 신도시는요. 주택을 먼저 짓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택지개발촉진법의 특징은 공동주택을 최단 시간에 대규모로 짓는 법이 택지개발촉진법이에요. 그러니까 택지개발촉진법의 모든 노력은 뭐냐 그러면
공동주택을 대규모로 신속하게 짓는 법이에요. 택지개발촉진법이요. 그럼 이제 생활편의시설은 나중에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상가든 근린 상가든 이런 것들은 다 나중에 따라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택지개발촉진법으로 만드는 신도시에 가면은요, 약국 하나 가려면 차 타고 나와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택지개발촉진법을 만드는 신도시 옆에, 그러니까 택지개발 사업하는 그 옆에 여러분들이 상가 투자하는 거하고 도시개발법으로 만들어지는 신도 옆에 상가 투자하는 거, 어느 쪽이 투자 가치가 더 큽니까? 당분간 단지 내 상가가 5년, 7년씩 걸려도 안 들어오는 바로 택지개발 사업 끝난 지역의 옆에 상가가 훨씬 더 투자 가치가 큰 거예요. 예. 그 여러분 항상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상가가요. 예,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그 단지 내 상가가 다 들어서게 되면 옆에 있는 상가가 상권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 역시 항상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상가 투자라는 것은요, 진짜 힘들어요. 상가 투자는요. 왜? 상권이 바뀌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상가 투자는. 그래서 상권 바뀌게 되는 것 중 하나가 택지개발 사업하고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택지개발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이 일어나면 상권이 바뀐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상가 투자할 때는 항상 자기가 상가 투자할 때 말이죠. 그 지역이 있죠. 섹터. 예, 동일 수구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체 관계에 있는 하나의 그 섹터 안에서 어떤 개발 사업이 일어나지 않는가, 도시 개발 사업이나 택지 개발 사업이 일어나지 않는가 항상 체크를 해가지고요. 그 택지 개발이나 도시 개발 사업을 인해 가지고 상권이 변동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상가 투자는 거의 실패합니다. 상가 투자 힘들어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상가 투자할 때 가장 수익을 많이 내는 방법 중 하나가 경매로 받는 거거든요. 상가 경매. 여러분 혹시나 경매를 따로 배우신 분 혹시 계십니까? 나는 경매 좀 배운 적이 있다. 경매. 안 계십니까? 경매. 그 상가 같은 경우가요. 경매로 나온 걸 보면은 우리 여러분 풍수지리 중에 우리 나경이라고 있죠. 나경. 혹시 아십니까? 나침판. 나경이라고 그러는데. 그 상가 중에서 이제 경매로 나온 상가에 가보면 우리가 흔히 공망에 들었다 그래요. 방위가 망하는 방위에 든 상가가 많아요. 근데 공망에 들지 않았는데 나온 상가들 같은 게 꽤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러면 그 상가 같은 경우는요, 경매로 취득하는 것이 가장 유익합니다. 상가가요. 요즘 혹시 여러분들 그 MPL 아세요? MPL? 예, MPL 채권 들어봤습니까? 부실 채권. 예, 부실 채권. 요즘에 그 경매 시장이 이렇게 이제 재미가 없다 보니까 요즘에 그 부실 채권에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한다는데요. 부실 채권으로 돈 번 사람은 제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부실 채권 하지 마십시오. 예. 부실 채권으로 돈 번 사람은 제가 옆에서 2명인가 봤어요. 2명인가. 나머지는 다 실패입니다. 부실 채권은 말 그대로 부실한 채권이에요. 말 그대로 그건 부실하다니까요. 부실. 예. 그런데 이제 부실 채권 같은 경우는요. 금융권에 종사하셨던 분, 그러니까 저축은행에 종사하셨던 분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부동산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좀 좋은 물건들 나왔을 때 그때 이제 NPL에 투자하는 거고요. 일반인들한테까지 그런 우량 물건이 오질 않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저 강남에는요, NPL 전문해가지고 NPL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NPL 교육하시는 분 자체가 NPL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분도 NPL 돈 한 번도 벌어본 적이 없어. 근데 NPL 강의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NPL만큼은 절대 손을 안 대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NPL 돈 번 사람 딱 2명 있는데요. 2명 다 그 금융권 출신입니다. 2분 다 은행 출신이에요. 은행 간부 출신입니다. 그 2분만 내부에서 가장 좋았던 수익 높았던 거 갖고 와가지고 했는데. 근데 지금 제가 상가하고 관련된 게 바로 그거예요. NPL에서 그나마 수익 낸 게 뭐냐면 다 상가였어요. 부실 채권으로. 예, 부실 채권으로 돈 번 게 거의 다 상가였습니다. 상가. 예. 그래서 상가와 그 NPL 같은 걸 해가지고, 그러니까 부실 채권이 상가에 대한 채권이었을 때요. 그때 거의 돈을 벌었습니다. 왜냐하면 상가 같은 경우는요, 자기가 그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정 안 되면은 낮은 가격으로 임대할 수 있거든요. 낮은 가격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치만 나오면 임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가 같은 경우는 NPL로 수익 본 사람들이 있어요.
상가 투자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상권이 발달하지 않은 역세권을 노려라 그랬고, 역세권 반경 300m의 상가는 투자 수단, 임대 가치를 높여라. 임대가 요즘엔 거의 다 이제 디자인 싸움이기 때문에 요즘 상가 투자 같은 걸 하는데, 상가 투자가 한번 상권이 바뀌게 되면 워낙 힘이 들기 때문에 상가 투자는 많이 꺼리고 있습니다만은, 상권이 발달하지 않은 역세권, 그러니까 계속 상권이 이동할 때 발전할 곳으로 갖다 찾아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여러분들 용도 지역 중에서 일반 상업 지역이라고 있어요. 일반 상업 지역은요, 일반적으로 상업을 하라고 이렇게 털을 닦아 놓은 곳이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반 상업 지역은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근데 땅가 편차는 크지 않은데 상업이 잘 되고 안 되고 편차가 무척 큽니다. 그래서 명동이나 종로가 일반 상업 지역이에요. 그렇지만 다른 지역, 장사가 아예 안 되는 곳도 똑같이 일반 상업 지역이에요. 일반 상업 지역이 편차가 큰데, 일반 상업 지역이 땅값은 비쌉니다만은 그 임대료라든가 이런 게 편차가 무척 또 크고요. 또 한 가지 조심할 것이요. 상가 투자에서 여러분들 왜 뭐라 그런가요? 브랜드 있는 상품이 들어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상가 주인들이요, 임대료를 올려버립니다. 요즘에 가장 많이 올리는 게 뭐냐 그러면요, 커피 전문점 있죠. 요즘 제일 유명한 뭐예요? 카페 베네. 그러니까 어느 건물에 이제 상가가 이제 만 개에서 나가요. 나가는데 카페 베네가 들어선다 그러면요, 건물주가 임대료를 대폭 올려버려요. 왜? 얘네들은 브랜드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많이 수익을 낼 거다 그래가지고 다 올려버린다고요. 예. 그럼 여러분들도 반대로 자기가 상가 주인이다 그러면은요, 그 브랜드 있는 상품을 갖다 유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1층에 어떤 것을 유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가 유치는요. 그러니까 1층에 브랜드 있는 그 업종을 유치를 하게 되면은요, 그 다음부터 2층, 3층도 더 임대료를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상가 투자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게 하나가요, 공실 없게 만드는 방법. 자, 자기가 상가 소유자인데 공실 없게 만드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공실 없어질까요? 상가 투자할 때. 상가 투자했는데 제가 상가 샀어요. 공실 없애는 방법. 예? 리모델링의 가치를 높였다. 그거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예. 싸게 줍니다. 싸게 주는 거 수익이 안 나오잖아요. 예? 공실은 없어지지만 가장 좋은 게 한 번 들어오면 나가지 않는 업종을 갖다가 유치해야 돼요. 한 번 들어오면 안 나가는데 어디냐 그러면은요, 정부 투자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정부 투자기관을 갖다가 상가 세입자로 유치하는 게 최고로 좋아요. 정부 투자기관. KT라든가, 그렇죠? 이런 데 있죠. 정부 투자기관 있잖아요. 정부 투자기관이 제일 좋은 게 KT 같은 데 한번 들어오고 나면은요, 웬만하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정부 투자기관, 그러니까 국영기업체요. 예. 정부 투자기관을 갖다가 상가 유치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절대 안 나가거든요. 웬만해가지고는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들. 그래서 상가 투자는 일단 1층에 어떤 업체를 입점시키느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들어오면 안 나가는데, 그 다음에 KT 같은 데는요, 1년치 임대를 미리 줍니다. 그냥. 매달 주는 게 아니라 귀찮다고 들어오자마자 1년치 임대를 미리 준다고. KT 같은 데는 이렇게. 물론 돈도 많고 그렇죠. 근데 각종 시설들을 막 설치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옮기는 게 싫어. 그래서 계속 거기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 투자 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상가 공실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 그 다음에 수익률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랬기 위해서 요즘엔 상가 홍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상가 홍보. 그래서 아무나 세입자 들어오면 안 되고, 그러면 가장 투자 잘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요, 노래방 중에서 도움이 나오는 노래방 이런 거 있어요. 예, 도움이 나오는 노래방 있죠. 그래가지고 월세가 안 나와. 그래서 나가라 그러면은요, 갑자기 그 도우미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근처에서 진을 쳐요. 예. 그 다음에 얼굴에 이렇게 그림도 막 그린 아저씨들이 있어요. 뭐 용문신 그린 아저씨들 와가지고 진을 칩니다. 다른 옆에 있는 상가도 장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상가 한 3개 갖고 있는데, 뭐 1층에 2개, 뭐 2층에 하나, 3개 갖고 있는데, 어느 한쪽에서 안 나가잖아요. 다른 데도 장사가 안 돼버립니다. 그래서 처음 드릴 때 그 업종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상가 같은 경우. 요즘에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이 고민하는 게 어떻게 하면 상가를 갖다 공실 없이 꾸준히 유지할 것인가. 예.
그래서 1층에다가 업종을 뭘로 잡느냐. 그 다음에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오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쉽게 바뀌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제일 좋겠습니다. 그 다음 상가, 투자, 소형 주택이야 뭐 다 나와 있죠. 예. 그 다음에 준주택 중에서 여기 고시원 나왔는데, 참 여러분 조심할 거예요. 고시원은요, 요즘에 고시원 매물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고시원 매물들이. 근데 현재 공실은 없는데 고시원이 매물로 나온다. 그럼 여러분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 종합병원 근처에 보면 고시원들 많거든요. 왜 고시원들이 종합병원 근처에 많냐 그러면요, 간병하는 그 가족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 입원한 그 환자의 가족들이 근처에 고시원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돌아가면서 하루는 누가 와서 좀 이렇게 하고 하면서 간병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종합병원 근처의 고시원은 공실이 없어요. 근데 그 공실이 없는 고시원이 갑자기 매물로 나온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의심해 보셔야 돼요. 어떤 의심? 그 일대에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허가가 있었는가? 보면 건축 허가 신청이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이 고시원이 무조건 싸우면 지는 게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시원은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생활 편의시설이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월세는 비슷한데 도시형하고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고시원 주변에 도시형 생활주택 들어서게 되면 바로 망해버려요. 그래서 공실이 없는 고시원이 매물로 나왔을 때는 이거 장사 잘 되는데 해서 덥석하면은 바로 도시형 생활주택이 한 7개월 후에 완공이 되고 나면 다 공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재 고시원을 갖고 있다 그러면 언제 팔아야 돼요? 예? 옆에 도시형 생활주택 들어선다 그러면 바로 그때가 팔아야 될 타이밍이 돼버리는 거예요. 경쟁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 갖고 있던 사람 언제 팔아야 됩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파는 타이밍. 옆에 경쟁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와서 내 도시형이 공실이 되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절반씩 지어놓은 곳 있죠. 이걸 당연히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도시형 생활 투자했다. 내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빨리 팔아야 되는 경우는 거리가 얼마 안 되는 곳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을 절반으로 지은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150세대를 짓는데 오피스텔을 80세대, 도시형을 70세 짓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지은 건물에 주차장은 몇 대가 들어올까요? 오피스텔 80, 도시형 70 지었다. 70개 지었다. 80개, 70개 지었다. 주차장 몇 개 들어올까요? 주차장이요. 몇 개? 주차장 100개 들어옵니다. 100개. 왜냐하면 오피스텔은 한 개당 하나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50세대를 딱 짓잖아요. 주차장 100대면요. 주차장이 남아 돌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주차장이 거의 없잖아요. 몇 개밖에 없잖아요. 그 주차난이 좀 생길 때 그때 옆에다가 오피스텔 절반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절반. 이걸 뭘로 짓냐 그러면 주택법에 따라서 주상복합으로 짓는 거죠. 그렇게 짓게 되면은 바로 그 주차 시설 때문에 다 그쪽으로 수가 다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그런 작업을 하는 곳이 어디냐면 인천이에요. 인천하고 부천입니다. 그러니까 인천하고 부천 같은데 원룸은 있잖아요. 주차장이 몇 대 없는 원룸을 쫙 지어놓죠. 많이 지어놨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거기에 1인 가구 수요가 많다는 증거예요. 그럼 일단 1인 수요가 많으니까 여기다가 제대로 된 경쟁력 있는 도시형을 지으면 다 천하통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반은 오피스텔, 반은 도시형. 딱 지어놓게 되면은 주차장이 80개를 지어놓고 70개 지어놓으면 주차장 100대가 들었습니다. 그 주차장 때문에 한 승부를 걷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건축법이 작년에 개정이 됐어요. 건축법이요. 개정된 것 중에서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해 주는 게 하나 신설된 것이요. 바로 주민공동시설 200세대에서 300세대 사이에 주상복합을 지을 때 주민공동시설은 용적률 산정에서 빼준다는 조문이 생겼어요. 작년에. 그 만약에 220세대를 지어요. 220세대. 그래서 오피스텔을 110세대, 그 다음에 또 110세대를 갖다 도시형을 지어요. 그러면 주차장은요, 몇 대? 한 120대 정도는 설치가 됩니다. 120, 30대는 설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 뭐가 들어올 수 있냐 그러면요,
예? 바로 주민공동시설, 헬스장, 자체적으로 자치 안에 헬스장이라든가 커피, 카페도 들어와요. 주민공동시설로. 왜? 용적률에 이걸 포함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티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와 버리면 근처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다 죽어버려요. 그 현재 지금 그런 형태로 지금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그저 원룸이잖아요. 이게 매년 바뀌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이 도입되고 난 다음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도입되고 난 다음에 법은 4번이 바뀌었어요. 4번 바뀔 때마다 트렌드가 계속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도시형 생활주택 무조건 원룸형 주택이었어요. 원룸. 내가 내년이면 은퇴하겠다. 자신의 단독주택을 부셔서 1층에다 필로티를 세우고 거기다가 차 6대를 세울 수 있게 만들고 2층부터 5층까지 4개 층을 갖다가 분양평수 7평, 그다음에 실평수 5평씩 해서 6개를 짓고 4개 층이니까 24개를 딱 짓잖아요. 이게 기본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쫙 깔아버리고 나니까 이제 혼자 살기는 괜찮은데 2인 가구가 살기에는 좀 비좁아요. 그래서 이제 투룸이 나온 거예요. 투룸 나왔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빽빽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주차난이 생겨버린 거예요. 주차난이요. 그 지역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주차장이 조금 더 널널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으면은 장사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100세대 지으면서 50세대는 도시형, 50세대는 오피스텔 집어넣어서 주차장 승부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이기기 위해 들어온 게 뭐냐면 작년 연말에 건축법이 개정이 돼서 200에서 300세대 사이에 주상복합을 지을 때 바로 오피스텔과 도시형을 지을 때는 주민공동시설, 커뮤니티 시설에 대해서는 용적률 산정에서 빼주겠다는 혜택을 준 거예요. 이제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의 승자는 뭐예요? 현재는요. 바로 이거예요. 예? 200에서 300세대에 도시형하고 오피스텔을 섞어서 지었고 커뮤니티 시설이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돼서 들어온 거. 이게 현재 최고의 승자가 되는 겁니다. 계속 바뀌죠. 그러면 이 다음 세대는 뭐가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 현재는 이거예요. 현재는. 그래서 작년 겨울에 마지막 승자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200에서 300세대. 그 다음에 커뮤니티 시설 갖춘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같이 지어놓은 거. 주상복합. 이게 현재 최고의 승자입니다. 그게 딱 들어서는 순간 24세대, 25세대 지어놓은 도시형 있잖아요. 다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임대료는 훨씬 더 비싸게 받아요. 그리고 주차 요금을 따로 받습니다. 주차비를요. 그러니까 주차장 있잖아요. 그걸 따로 받아, 주차장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계약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 그러잖아요. 작은 글씨로 써놨어요. 주차장 사용료 별도야. 주차용 2만 원, 3만 원 받아요, 따로. 그래서 현재는 마지막 승자가 바로 그겁니다. 그 현재 우리 그 부동산의 이제 트렌드 변화가 바로 이런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올해 그 부동산 트렌드 변화는요. 바로 선거에 따라 가지고 각종 제도가 다 변경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형 부동산 시장은요. 도시형 생활주택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 변화하고 있다. 현재 그 승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승자고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투자하는 것이 점점 인구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는 그 축에 따라서 개발 축에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지방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방의 소형주택 투자가 하나의 도시형 생활주택, 수도권에서 수익률이 안 나오는 것의 대안으로 지방으로 가고 있다. 이런 것들 여러분 핵심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뭐 짧은 시간이라서 제가 한 요 정도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나중에 뭐 수업 시간이라든가 이럴 때 앞으로 트렌드가 바뀌면 바뀐 것만 제가 계속 또 추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너무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